바로 이제 그렇게 하던 즈음에 이광재 지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네네. 야, 연구소 만드는데 와라. 그래서 나 지금 복학해서 학교 다녀야 되는데 내 좀 더 고민해볼게. 그랬더니 그 다음날인가 노무현 변호사, 그 당시 노무현 변호사라고 노변이 전화가 왔어. 희정 씨 나랑 연구소 같이 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 노변을 좋아하니까 뭐 그렇게 직접 전화 주셨는데 얼른 그랬죠. 그래, 우리 가셔가지고 95년에 이제 처음으로 지방자치 선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그 실무 맡아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그 지자체 그 장을 하는 데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4년도에 그 회의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서 제 결론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랑 만나서 대화했던 것이 그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에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고 역사에 대한 낙관을 못 갖겠고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집 먹고 살고 출세하려고 다들 저렇게 다 사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동지라고 또 생각하는 것도 난 싫고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희망을 난 못 갖겠다. 그래서 난 지금 공부를 하는데 답이 잘 안 나온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제법 이제 유명해진 그 일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도 똑같은 주제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정리했다 하시더라고. 어떻게 정리하셨는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사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다. 개체로서의 인간은 안 바뀐다. 하지만 류적인 존재로서 인류 역사는 진보하더라. 그 류적인 존재로서 인류는 진보한다는 사실이 진보주의자의 역사관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DJ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그래요. 나는 어떤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직접 그 얘기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DJ한테 배웠나? 어찌됐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고민들을 정리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화두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개별 사람 하나하나의 인생과 또한 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좌절과 상관없이 역사가 진보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역사의 진보주의자들의 삶 아니냐. 이 깨달음이 이제 첫 번째 그 당시 제 깨달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혁명의 시대는 끝났지만 민주주의 과제는 여전하다. 민주주의는 좀 더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또 민주주의자로서의 내 삶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삶은 과거에는 반독재, 독재자를 무찌르는 민주화운동이었다면 지금서부터는 민주주의를 좀 더 확산시키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만드는 민주화운동. 이제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랑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96년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95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떨어지고 96년 서울 종로 선거에 와서 떨어지시죠. 그런데 96년 총선에서는 이때 DJ가 정계 복귀를 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었을 때인데 이때 따라갔으면 당선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또 안 따라가고 그냥 민주당에 남았어요. 남고 그래서 야당이 이제 뭐 분열을 한 거죠.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으로. 95년에 조선시장님이 당선되면서 우리는 야당의 승리를 맛봤죠. 근데 95년 5월 530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고 나자마자 6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국에서 귀국하시면서 정계 복귀를 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당을 깨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요즘 손학규 대표 뭐 왜 자꾸 이렇게 비판하냐 그러는데 나는 정당주의자의 원칙으로 보면 그거 옳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버틴 거죠. 버텼는데 뭐 96년도에 다들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죠.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죠 그때. 그때 하여튼 야당 분열이 다 떨어졌는데 이 당시 근데 이 종로 선거구가 굉장히 이슈였어요. 민자당에서 이제 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했었지. 이명박. 국민의힘에서 이종찬. 그리고 노무현. 자유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노무현. 3파전이었죠. 3파전이었으니까. 진다고 생각 안 하셨죠, 솔직히.
우리 노무현 대통령 또 뭐 거리 나가서 연설하면은 막 분위기도 좋아요. 막 다당당 터질 것 같죠. 근데 농담이 있어요. 옛날에 그 트럭이나 리어카 같은데 유세차를 몰고 다녀서 그 연단 주변에 200~300명만 박수치고 다니면 그 사람은 온 재산을 팔아서라도 끝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우스갯 농담이 있는데 어떤 간에 뭐 그건 현장 분위기가 좋다는 거고 아주 처참하게 깨졌죠. 그러니까 2등도 못하고 3등 했었는데 아마 그 종로 그 선거에서 패배하고 굉장히 또 상실감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88 때만 한 번 당선되고 92, 95, 96 연속으로 지금 계속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96년 선거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던지는 수순이었어요. 95년 부산시장거 떨어지고 새정치 국면에는 못 쫓아갔고 쫓아갈 수가 없었고 그 당시로서는 자기로서는 이미 판은 기울어서 정치할 기회는 없어서 이제 정치 그만두려고 하셨어요. 그때 그만두시려고 했는데 그때 이광재 지사랑 제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집에 갈 수 있냐. 돌을 던지더라도 멋있게 던진 다음에 집에 가셔야지. 그럼 더 이상 정치하라고 안 할 테니까 그럼 부산서 또 출마를 못 하시겠거들랑 여기 정치 1번지 종로에서 과감하게 산화하시라. 그래가지고 그래야 민주당의 여기 다른 동지들도 정치 1번지에서 정치 스타 노무현이 함께 싸워준다 이래가지고 이 당의 뭐 총선 구도가 잡히지 않겠냐. 손학규는 절대 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1번지라는 거기서 이제 장렬히 산화하셨죠. 산화하시고 나서 그 98년에 이명박이 선거법 위반 아웃 돼가지고 보궐에 당선돼요. 그렇죠. 98년대 이제 그래서 그렇죠? 보궐선거. 근데 이제 국회로 이제 이 재선 의원이야.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2000년에 갑자기 당시 노무현 의원이 나 또 부산 간다. 그때 엄청 말리셨을 것 같아요. 옆에 있었으면서. 대부분 다른 참모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저는 찬성했어요. 그랬습니까? 근데 98년 보궐선거에 당선됐던 그 바로 12월에 부산 선언을 해버렸어요. 부산 가겠다고.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그해 12월에 나는 다음 선거에 부산에서 출마한다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아니면 선언이야 뒤집으면 되지 뭐 말을. 하여튼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주장할 때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면 밀려서 주장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먼저 맞으면은 의로운 행동이 되지만 가만히 있으면은 밀려서 맞는 매가 있습니다. 정치 모든 것은 그래서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98년 당선되자마자 그해 12월에 그냥 바로 부산 가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산 선거를 이제 준비하게 됐죠. 물론 2000년 부산 선거는 이제 또 떨어졌죠. 다른 비서분들 같이 이제 보좌했던 분들은 그때 막 다른 TV 인터뷰 이런 데 보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원망스럽다. 제발 부산에 안 가길 바랬는데 왜 부산이냐. 그냥 종로에 있으시면 되는데. 근데 그 선택 때문에 뭐 대통령이 결국 되신 거고. 그 시절 안희정 지사의 얼굴을 보고 싶으신 분은 종영했나 모르겠는데 무연 두 도시 이야기 보시면은 잠깐 또 안희정 지사 얼굴 나옵니다. 어쨌든 찬성한 그 안희정 지사가 판을 잘 읽은 거네, 뭐 결국은 넓게 본 거네. 자, 우리가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 이야기는 조금 빨리 줄이고 미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리고 2003년에 결국은 뭐 대선 자금 문제로 이제 1년 복역하셨는데 좀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지. 또 집권하고 나서 다른 뭐 동지들은 소위 말해서 한 자리 더 좀 하고 이제 좀 고생했던 거 보상도 받고 하는데 안 지사만 그렇게 되셨단 말이에요. 이미 98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국회의원 됐을 때부터 우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에서 부총재를 하다 보니까 영남에서 민주당 한다는 것은 정말 바보 취급받았습니다. 그때. 네. 김대중당 뭐 거기에 많은 원외위원장들을 이렇게 조직을 심어서 민주당을 이렇게 꾸려야 되는 책임 있는 부총재로서는 당 부총재인 노무현으로서는 그 원외 지구당 사무실이라도 운영하는 그 영남에서 어려운 동지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라도 줘야 되는데 자기가 돈 만들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가 유리한 것은 변호사 자격증으로 보증 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 섰던 것이 물려가지고는 장소차이나 사업을 덜컥 안아버린 거예요. 왜
상황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힘들어했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간에 다시 98년도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누군가 좀 맡아줬으면 했고 그래 저한테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럼 내가 정치적으로 당신 도와주는 것보다도 이걸 도와주는 게 당신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냥 사업 맡았죠. 맡아서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한 또 물장사를 2년 했습니다. 예. 그 생수 사업 알고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한 번은 막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기 고객 한 분이 크게 불평을 하는데 누가 가서 이걸 안 하면 뭐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하고 방송국에다 연락한다고. 아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대리점들이 다 떨어져 나갈 텐데.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갔어요. 신림동에 있는 한 집인데 갔더니 한 가족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저녁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는 그 안방에 문에 가가지고 이제 아이고 제가 사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의 이제 문제제기는 뭐냐면 말통 물 안에 녹주가 꼈다 이거예요. 너희들 이거 눈물 파다가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주인집 아저씨는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운목에 앉아서 이제 거의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근데 말이죠 그 어르신 조금만 고정하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수돗물 같으면 녹조가 안 낀다고. 생수이기 때문에 끼는 거라고. 그래가지고는 팍팍 빌어가지고는 그 통을 이제 언뜻 안고 나왔어요. 반년 동안 공짜로 물 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통을 이제 안고 나오는데 열이 받아 죽겠는 거야. 어? 아, 대리점 사장들이 그거 좀 자기들이 해결하면 좋은데 대리점 사장들은 여차하면 핑계를 대고 자기가 지원 물량 받아먹은 거 다 떼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심보의 대리점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사 사장이 계속 그것을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2년 동안 해서 물량을 굉장히 키워놨는데 결과적으로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보증서 썼던 그 옥천 공장의 물 관정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사업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만세를 불렀죠.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으셨냐고. 아, 그 얘기다 말했구나. 네. 또 재밌잖아요. 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좋아해줬고 나도 노무현 대통령이 좋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시작한 인연인데 뭐 서로 원망할 건 뭐 있어요. 서로 좋아서 시작한 인연인데. 뭐 지사님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족분들이 되게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TV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하다가 어느 기자가 요즘 나라중금 사건으로 안희정 씨가 검찰에 소환되는 동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안희정 씨는 나의 동업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가뜩이나 대통령 어법에 대해서 불만인데 국민들이 거기다가 30대 중반의 젊은 참모한테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업자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이게 좀 난리가 나왔어요. 나 집에서 텔레비를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큰일 났다 저거. 내가 저 젊은 동업자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앞으로 내 앞길이 이게 정말 보통 장난이 아니겠구나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만 이제 느낌이 안 좋았어요. 예. 아, 나한테 대통령이 동업자라고 해줬네. 아, 뭐 이런 기분보다는 아니고. 예. 아이고 뭔가 좀 이상한데 상황이. 그래가지고는 한 1, 2주 뒤엔가 대통령이 일요일 날 그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연락이 와서 아, 최순실하고 박근혜 관계는 아닌데 자꾸 신경이 쓰이던데. 나는 그냥 뭐 나는 뭐 비선 실세도 아니고 비선 허세이였기 때문에. 가서 대통령한테 여쭤봤죠. 왜 뭐하러 동업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뭐 그런 말 안 해도 내가 그 서운치 않을 건데.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러더라고. 자네야 내가 충분히 자네 마음을 내가 왜 모르나. 근데 남들 다 이러고 있는데 자네 혼자 집에서 그러고 고생하고 있으니 자네 부모나 가족들이 뭐 어떻게 보겠어. 자네 부모님들이나 자네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네. 그러시더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이후에도 아마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영상에도 남아있는데 안희정에게 빚을 많이 졌다라고 말씀하시던 중에 이게 눈물 짓는 영상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다큐에도 나옵니다. 예. 근데 이상하다. 여기다 오늘 왜 이렇게 눈물샘이 그러지? 근데 오늘 내가 좀 정서적으로 좀 지쳐있나? 왜 그러지? 근데 거기 앉으면 다 그렇다니까요.
아, 그래, 여기 원래 그런 왜 데입니까? 원래 그런 거 그래요. 거기 아침 다 그래요. 근데 약간 여기가 남산 지하실 분위기. 거의 지하실 분위기인데. 그래요. 하여튼 행복했어요. 난 노무현 대통령이랑 만나서. 정말 네. 행복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나가시는데 아직도 그냥 다리 아픈 데도 서서 계속 듣고 계셔. 안 지사의 인기를 실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가장 촉망받는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아까 사진 찍은 내가 구석에서 찍었어. 계속 밀려가지고. 진짜. 처음이지 이러죠. 이런 데 처음이지. 아까 다 나무로 갔다더니 말이야. 나 구석으로 밀어놓고. 아니 최소한 똥개도 자비실에서 먹어준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안가에서 밀렸어 지금. 밀렸어. 내 줄은 없었고 다 그냥 안지사 줄이었어. 그래요. 자 그러면 인물탐구 2부 이제 앞으로 안희정의 미래, 안희정의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음 날이 12일인데 열흘 뒤인 1월 22일에 공식 출마를 선언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날짜가 22일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그렇게 정해서 저는 자세한 내용. 어떠한 선언적인 의미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까? 아마 그 우리 날짜에 기획팀에서 어떤 깊은 뜻이 있을 텐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명절 전에는 해야겠다는 것은 뭐 기본적인 사안 같아요. 요즘은 거의 그냥 스태프들이 우리 같이 하는 동지들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날이 손학규 전 지사가 무슨 정치적 모임을 한다고 그래서 안 지사가 저격수 노릇하려고 20일 날 잡은 거 아니냐라는. 우리 덕산이 형. 이거 요즘은 뭐 워낙 각 당마다 다 분주해서 안 겹치는 날이 없을 겁니다. 네. 그건 아니었다. 그건 뭐 저 잘 모르는. 네. 이건 만덕산이 형이 오늘 작년부터 행보가 뭔가 스텝이 매번 꼬여요. 그럼 22일 날은 어디서 출마 선언하시는 겁니까? 그 프로그램도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고민 중이라는데 저한테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그게 좀 많이 이슈가 돼서 또 명절 때 다들 모여가지고 안희정 지사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지지율이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인데. 감사합니다. 네. 충청도에서는 당연히 화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지역에 여파가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이 문제인데 충청의 아들 안희정 말고 또 원래 뭐 지방 분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다른 지역에서 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보관 이런 게 있을까요? 경선이 되면 어쨌든 다음번 대통령은 어떤 사람 뽑아야 될지 다들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이러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는 어떤 저의 생각들이 또 국민들께 잘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화두가 뭡니까? 지금 보면 언론 인터뷰 보면 뭐 통합도 말씀하신 것 같고 뭐 시대교체 이런 것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안희정이 지금 경선에 나가면서 던지는 그 화두를 한 단어나 두 단어로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부터 뭐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모든 현실들은 대부분 모든 본질의 원인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네네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라서 민주주의를 좀 더 잘하는 그 민주주의 국가를 모든 사람들은 좀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다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다음 정부의 과제는 민주주의로서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나라일 것입니다. 예. 참여정부 때 뭐 지금 거리에서 다 살펴보셨을 건데 이라크 파병할 때 우리 지지자들이 엄청 많이 반대를 했어. FTA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최근에 그 안 지사님 언론과 인터뷰한 거 보니까 사드 문제를 이렇게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다라고 발언을 하셔가지고 또 야권 지지자들이 약간의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거두절미하고 약간 좀 일부 언론에서 잘못 표현했던데 제가 대통령이라면 사드를 저렇게 턱하고 안 받죠. 그거야 그렇겠죠. 예. 저 사람이니까 그렇게 받은 거고. 예. 아무 생각 없이 덕국수로 받은 것이죠. 그러나 전임 정부가 협상했던 전통적 우방인 한미 전략동맹 내에서 전임 정부가 서로 협상하고 합의했던 것들을 다음번 정권 바뀌었다고 얼른 뒤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오랜 친구한테 무언가를 번복해야 될 때는 좀 그만의 어떤 과정을 좀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드를 놓고 지금 야당이 잡으면 당장 무효화시키겠다 하거나 이것은 신중한 외교적 언사들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이 사드 문제의 가장
원인이 되고 있던 것,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북핵 문제입니다. 예.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이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이것을 놓고 지금 중국하고의 경제적인 어떤 피해나 중국과의 한중 관계에서의 많은 우려들만을 강조해서 이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 것들도 대한민국이 안보 외교 전략에 굉장히 또 충격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또 한미의 전략적 동맹만을 자꾸 강조해서 무조건 이거 대책 없이 찬성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핵심은 북핵 문제입니다. 이 북핵 문제를 실제로 풀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도전하는 건 5천만 명이 모두 모여서 한 명의 지도자를, 대표자를 뽑는 일입니다. 이건 지역 대표자도 아니고 계층의 대표자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대표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5천만 명 모두가 공통의 이해관계와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될 어떤 의제를 잘 다루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지도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 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건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이 저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노태우 김영삼서부터 지금 박근혜까지 30년이 흘렀습니다. 이 헌법 체제 내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만 우리는 5천만 명의 국가의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힘을 모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역사 자체가 지금 분열해가지고 맨날 깨져온 역사 아니에요? 120년 전에도 그래서 나라 망가뜨렸잖아요. 예. 임진왜란 때도 그랬잖아요. 병자호란 때도 그랬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가 정의다 선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국가적 분열 상태에서 우리가 꼭 단결해야 될 어떠한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단결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대북 정책 하나마저도 지금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어 버리면 그게 국가 나라일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가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저의 도전을 통해서 저를 대통령 시켜달라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은 그 일하라고 뽑는 겁니다. 예. 그래서 5천만 명의 미래의 안전과 생명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라고 있는 게 대통령입니다. 정파의 이름으로 상대방 해코지 확실하게 혼내달라고 뽑는 게 대통령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임 정부가 했던 거 뭐 잘못된 결정이라 해도 그걸 확 뒤집는 것은 한미 동맹상 문제가 있다. 좀 생각해 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요. 전혀 그건 그렇게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좀 이 질문 들어볼게요. 지금 트럼프가 후보 시절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주한미군의 방위 분담금을 지금보다 100% 인상하겠다. 만일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는 이것도 협상이 필요할 텐데 미국이 아무리 동맹이라도 지금보다 100% 인상해달라고 하더라도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방위 분담률이 해외 미군 주둔지에 있어서의 분담률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분담률을 우리나라가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100% 어떻게 올립니까? 그 100% 넘기면 아마 더 줘야 될 걸 현찰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낮에 대학 청년 학생들이랑 그 특강을 하다가 어이 젊은이들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라고 너무 비굴하거나 모욕감은 갖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이 열강의 질서 내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절대로 잊지 마라. 비굴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오버하지도 마라. 그 길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라고 난 믿네. 청년들이 그래 우리나라는 별 수 없어 어느 한쪽에 붙어 먹여야지 뭐 이런 식으로 빠져도 안 되고 그것도 우리가 살 길이 아니고 그래 우리는 자주노선으로 갈 거야 어떤 놈이 뭐라고 해도 그것도 불가능한 길입니다. 예. 자, 그 길 내에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국가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트럼프의 요구도 있고 시진핑의 요구도 있고 아베의 요구도 있고 어떻게든 간에 정권 유지해보자는 김정은의 요구도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될지 핵심은 우리 5천만 명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쪽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아이 그래 니들 내가 다 물어줄게 와 이래야 될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진담 요구를 가지고서 지금 당장 뭐 가타부터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건 만약에 트럼프가 방위비 진담을 요구하면 미국은 아시아 영내에서 우리한테 뭔가를 더 줘야 합니다.
기브앤테이크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내가 받을 것과 줄 것이 있으면 뭐든지 서로 간에 딜이 가능한 것이 국제외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나는 5천만 명의 이익과 생명을 지키려합니다. 예.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는데 어쨌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위안부 합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일본이랑 한. 근데 이건 사실은 그 일본이랑 합의하면서 뒤에 미국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게 또 한미일 동맹이랑 연관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집권하시면 이건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일본의 과거사, 일본의 침략의 역사와 인권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와 예. 현실의 한일과 국가 간의 현안을 다루는 문제는 좀 분리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진보 진영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대통령이 된다면 호소할 겁니다. 이 두 개를 분리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불이익이 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과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를 없는 일로 덮자는 것도 아니고 그 정부가 나서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를 협상해가지고 없는 일로 만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시아의 침략의 역사, 2차 세계대전의 일본의 이 침략의 역사 내에서 미일 동맹 축으로 그것이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으로 가버리면 대한민국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을 효과적으로 아시아의 다자 평화체제로 끌어들일 만한 전략을 써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싸워버리면 그것을 현안으로 전면에 내세워버리면 아무것도 못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독도 가서 코스프레만 하고 마는 겁니다. 그건 자기 국내 정치를 하는 것이지 5천만 명의 미래를 향해서 어떤 일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도 북핵과 대한민국 5천만 명 안전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보수 코스프레를 할 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진보든 보수든 지금 국민들한테 미래를 이끄는 지도자라고 신뢰를 못 얻는 겁니다. 자꾸 저한테 제가 지금 뭔가 화끈하지 않다고 다른 후보들이랑 비교를 해서 저를 얘기하는데 저는 호소할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내 개인 이익을 가지고서 선택을 안 해본 제 인생에 명예가 있습니다. 그거 믿어주십시오. 내가 판단을 할 때 제가 이제까지 역대 정부의 모든 판단을 할 때 이건 5천만 명의 이익을 위해서 유의한 쪽을 나는 선택할 겁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했던 것은 이라크 파병을 놓고 나서 진보 진영에서 노무현 정부 지지 철회한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국제 안보 외교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 지도자가 겪어야 되는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신뢰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각각의 지도자들은 지지자들한테 정치적 명분 있는 행동만 할 뿐이지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 5천만 명이 가야 될 그 안전한 지름길은 다 봉쇄돼 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핵심은 분단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단 문제를 남북 대화를 통해서 이 분단의 체제를 휴전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수단이라도 저는 선택하고 협상할 겁니다. 예. 이런 노력들을 이런 전략적 목표들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난 처신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안보 외교 전략을 자기의 지지자들의 전통적인 지난 20세기의 낡은 진보 보수 진영의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내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노선을 취하면 대한민국 미래를 못 갑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선명하신데요. 다른 후보님들보다. 자, 그래도 일각에서는 안희정이 과연 나만의 무언가가 있는가? 안희정 하면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는 거고, 친노가 생각나는 거고, 그리고 그 이번에 그냥 그 문재인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 나만 이번 경선에서 나만이 내세울 것, 그냥 안희정은 안희정이다, 뭐 이런 것, 나만의 특별함 뭐가 있을까요? 나는 난데 그걸 말로 표현하면 죽겠습니다. 그게 자 앞으로 경선 무대가 올라오고 예. 이 안보 외교에서부터 복지 정책과 뭐 국가 재정 혁신과 정부 혁신과 산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 임금 시장과 임금 양극화 구조에 대한 노동 정책 등 기본 시간 구조들에 대해서 우리는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각각의 주장들의 근거들을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와 국민들께 당장 후보들 간에 그 토론을 붙여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몇 마디 말로 나를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예. 아무런 것도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각자가 살아온 삶의 진실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측면도 하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진실이 묻어나는 각각의 주장들에 대해서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통해서 다음번 지도자를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지 우리는 좀 더 꼼꼼하게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남의 집안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 진영에서도 지금 현재 그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논의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뭐 인기 투표식 지지율만 가지고 뽑을 거면 그 여론조사 하지 뭐하러 그 선거운동도 하고 그 정책 대결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선에 이제 일정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TV 토론도 아마 할 것이고요. 또 이제 연설도 할 것이고 뭐 순회 경선 같은 거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 토론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누가 그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는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현재 후보들 간에 네가 어디가 더 나은데 이런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는 이게 얘기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되는 논법이 되는데 그 논법에 빠지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계속 내가 집권한 민주주의를 하겠다.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내가 다 같이 하겠다. 이건 너무 교과서적인 말 같고 어느 부분부터 일단은 손을 대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그중에서도.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그동안에 봐오지 못했던 강력한 중견국가로서의 안보 외교 전략을 저는 보여드릴 것입니다. 분단 국가에서 우리는 진보와 보수, 김대중 노무현의 대북 정책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이 9년의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합하는 새로운 차원의 대북 노선을 저는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끌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기존의 진보 보수의 낡은 프레임에 갇히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진보여야 되고 새로운 보수여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출발했던 많은 국민들의 요구,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를 저는 실천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도전은 그래서 세 가지로 저는 의미를 또한 저의 목표를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971년 40대 기술원 이후로 세대가 교체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도력에 세대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트리두도 있고 47살의 오바마 대통령도 있는데 세상에 제가 54살 먹은 저한테 가장 젊은 도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우리는 좀 뭔가 바꿔줘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선배들을 무시하거나 그분들의 경륜을 가벼이 평가하는 게서가 아니라 뭐든 하나의 세대가 좀 바뀌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젊은 세대들의 본격적인 진출을 상징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도전할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저의 도전은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도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히 오늘 어느 후보도 얘기하셨던데 여야로의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여야 간의 정당을 바꾸는 정권 교체의 그 이상의 의미가 되도록 저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까지 정권자 보면 전임 정권 무조건 거꾸로 했습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과 무조건 반대로 했습니다. 균형 발전도 안 하고 세종시 하는 것도 그냥 안 하고 대북 정책도 그냥 강경 노선으로 가버리고 사상은 다 거꾸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권 교체하겠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무조건 거꾸로 뒤집는 정권 교체이냐?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으로서 무능했지만 그 시대의 국민들은 합의해 놓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 우리 국민들이 합의했던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어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녹색이라는 단어와 성장을 겹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 부재를 이야기하지만 녹색이라고 하는 기후변화 시대 때의 가치를 제기했던 것은 이명박의 공입니다.
만약에 녹색과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철학을 진보 진영이 얘기했으면 아마 조중동이 난리를 부렸을 겁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뭔 소리 하냐고. 근데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 정권이 녹색과 기후변화 얘기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 또 통 크게 BAU 2030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거의 30%를 줄이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우리의 전 세계적 대응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의제들입니다. 아주 좋은 의제를 들은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개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집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가 아닙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국민이라 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었던 시절이든 그 시절에 국민들이 합의한 땀과 노력의 결과가 그 시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새로운 차원의 정권 교체를 의미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녹음날이 12일인데, EJ의 안희정 지사가 온 날 딱 공교롭게도 반기문 총장이 입국했어요. 예. 뭐 같은 또 충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언론에서 이제 같이 회자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안 지사가 손학규 전 지사에게는 좀 후배들 위해서 정계 은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대권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뭐 공식적으로 내가 나간단 말은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오늘도 하지 않았어. 오늘도 안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첫 번째로 난 너무 또 상식적인 것들을 우리 서로가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유엔 헌장의 규약은 Terms of Appointment입니다. 즉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뭐라고 돼 있냐면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기구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 국가의 내밀한 사정을 모두 다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퇴임 뒤에 그 해당 국가는 공직을 제한해서도 안 되며 본인도 그런 공직에 가면 안 된다라고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너무나 상식적인 약속인 겁니다. 이 상식적인 약속에 대해서 그건 의무 규정 사항이 아니고 그냥 그런 정도 사항으로 그냥 뭉개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정상적 사고로 안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면목이 없어지는 거죠. 나라망신이죠. 면목도 없어지고 바로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전혀 아무렇게 밟아버리는 그런 분들의 지도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재앙입니다. 재앙이다. 알겠습니다. 자, 기사거리 하나 나왔다. 반기문 출마는 재앙이다. 라고 안희정 기사가 말씀하셨고요. 밖에서 난리 났네. 밖에서 박수 치고 난리 났습니다. 아니요, 정말로 사람들 굉장히 말도 멋있고 화려한 경력 때문에 우리가 늘 속습니다. 그러나 주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속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치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가장 작은 것에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오단벌을 입더라도 패션은 절대로 외투에서 안 나옵니다. 오바르코 한 줄에 나오는 거죠. 그래요. 그 오바르코가 바로 상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상식 어기면 아무리 멋있는 옷도 버리셔야 합니다. 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 네. 그 주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적인 어떤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그것은 우리가 논쟁을 가지고 사회 문제화 시키면 안 됩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네. 인권의 문제니까. 네. 기독교 단체의 표가 두렵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종교적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조례 인권 서울시 조례 만들었다가 이 동성애 문제 기독교 단체가 워낙 반대해서 쑥 빼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서울에 있는 기독교 단체 항의들이 좀 많았나 보죠. 충청남도에서는 특별히 오, 대단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근데 종교적인 교리든 이념이든 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다양한 태도들에 대해서 누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권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그것은 종교나 이념이나 국가 어떤 논리로도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정체성과 그들의 개성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재단을 하거나 뭐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철저히 리버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당내 경선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나오고 있고 후발주자들이 뭐 선발주자를 때리는 모습도 보이고 또 그것 때문에 지지자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서 싸우는 모습도 보이고 저처럼 싸우지 말고 우리 합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한 사람도 덩달아 욕을 얻어먹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당내 경선이 분란 없이 깨끗이 마무리되고 뭐 중대 사퇴하거나 탈당하거나 이런 거 없이 조용히 수습이 될 것 같습니까? 잘?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뭔가 각자 좀 판을 좀 흔들어서 자기가 예. 좀 더 후보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더 자기들이 다 동원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상적이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다 허용되어야 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딱 하나만 우선 좀 지켜달라. 정당 깨면 안 됩니다. 정말 깨면 안 된다. 네. 아니, 오늘 박원순 시장도 뭐 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정당의 틀을 너무 하여튼 그거 정당의 틀을 깨는 것은 민주주의를 못 합니다. 그건 집권을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민주주의 지도자가 못 됩니다. 저는 정당주의자입니다. 헌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 헌법기관이 정당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당으로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 다 꽝입니다. 예. 그래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물건을 하나 살 때에도 이런 브랜드는 이런 특징이 있어. 저런 브랜드는 저런 특징이 있어. 이러한 큰 특징 때문에 물건을 우리는 소비를 할 수 있고 그 브랜드의 신뢰 때문에 AS나 리콜도 받으면서 우리는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 AS도 하고 리콜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 한번 선거 끝나면 막 없어지고 다시 만드는 정당 내에서 무슨 AS가 있고 리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책임한 정치로는 절대로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가 실현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당 정치의 틀을 깨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 누구하고도 비타협적으로 싸워왔습니다. 제가 평생 그래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 좀 고차원적으로 정치학 개론책에도 그러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조금 어려운 질문. 네. 지금 뭐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네. 이게 통계 때문에 사실은 100만이 훨씬 더 될 것 같고 청년 실업도 사상 최고고 오늘도 지금 젊은 분들 많이 와 계십니다만 사상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하게 살 세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양극화는 세지는 거고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이 없어 이런 상황들 이거 대통령 되면 어떻게 보관이 있습니까? 해결할 방법? 당장 1, 2년 내에 해결 못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좀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는 추격자로부터 우리의 주요한 일자리와 산업 부분을 지금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될 만한 과학기술과 혁신 역량을 축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못 만들고 있고 또한 이 도전 정신으로 사업을 일으켜야 될 많은 기업가들은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이 독점적 구조 내에서 그런 도전적 기업가들은 현재 살아남아 있지 못합니다. 과학기술에 입각한 새로운 혁신 분야의 산업의 R&D 역량을 우리는 축적하지 못하고 있고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이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현재로 드립니다.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시장의 공정성을 통해서 기업가의 도전 정신이 차고 넘치게 해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궁극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정의라는 가치도 얻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과로서 많은 기업가들이 도전을 할 자신을 갖고 기업가들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얻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인 것이고 국가에서 R&D나 공교육 정책과 지금 교육부의 정책은 지난 70년대, 80년대는 공업고등학교 만들어서 선박 밀링 숙련 노동자들을 양산했습니다. 그게 한강의 기적에 한국 제조업 한국의 틀을 만들었는데 현재 우리의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동력을 지금 생산시키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신림동과 고시촌만 만들었습니다. 이런 국민 노동력 가지고는 사실상 지금 현재 새로운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 수준 내에서 R&D 작업을 해마다 19조 원을 쓰더라도 그 19조 원 돈은 대부분 그냥 2, 3년 내에 나 실적냈어라는 연구 보고서밖에 안 올라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과 기술 특허 출원을 내지만 그것이 하나도 산업으로 적용되지 않은 나라. 그게 대한민국의 지금 R&D 자금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구성해놓고 있는 민주주의 리더십의 현상입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미래를 만들어야 되고 현재 있는 일자리마저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 임금 격차 때문에 그나마 있는 일자리 숫자도 우리는 쉐어를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본사 100만 원, 하청 중소기업 50만 원, 30만 원 받는데 누가 50만 원, 30만 원짜리 중소기업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현재 있는 일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가 되게 하려면 이 노동시장의 구조가 혁신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노동시장 구조를 혁신하는 일은 현재 있는 노동조합의 이 대기업 중심의 이 노조 지배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소기업과 좀 더 넓은 수준의 노동조합의 지도력들이 산별협상 내지는 임금협상의 평균을 얻기 위한 투쟁들을 해줄 때라야만 가능합니다. 이거 법제도 몇 개 만들어가지고 중소기업이랑 임금 평균값으로 통일시키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 명령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많은 더 민주화 투쟁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오로지 해결이 민주주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 임금 격차를 해결하는 문제들도 노동조합의 조직과 노동조합의 교섭력의 향상을 통해서밖에나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있는 일자리를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적 확산을 통해서 이 현재의 임금 격차의 해소를 통해서 현재 있는 일자리 숫자라도 우리가 가고 싶은 일자리로서 그걸 확대시켜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 그 약속한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는데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아쉽네요.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지? 굉장히 아쉬운데. 자, 로스쿨 또 사법고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고시 부활 혹은 로스쿨 찬성. 아까 막 동성애부터 갑자기 막 주제를 훅훅 던지는 예.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 사법제도는 로스쿨 제도이든 고시제도이든 우리한테는 정말로 계층 사다리 역할을 지난 시대에 했습니다. 해왔죠. 예. 그러나 계층 사다리로서 사법고시와 각종 고시제도가 있는 것은 이제 좀 조정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검사나 사법제도에 대한 그 사법개혁을 우리는 추진해야 되고 예. 그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좋은 인재들이 다른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엘리트와 우수한 인재들이 의사와 변호사, 판사한다고 하는 이 사회 구조는 잘못된 겁니다. 이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일자리 못 만듭니다. 가장 우수하고 날래고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영역에 배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 이걸 안 만들어주고 나서 무슨 일자리가 누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기재부 관료들이나 R&D 자금이나 더 배분하는데 바쁠 뿐이지 거기 일자리 안 늘어납니다. 제가 자꾸 제 말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는 정말로 본질에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좀 망합니다. 이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원발에 오줌 넣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가지고는 내가 정말로 바꾸고 싶어하는 이 역사가 안 바뀝니다. 그건 우리가 또 조만간 실현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실현은 가장 없는 자들로부터 혹독하게 옵니다. 네. 지금 가진 자들과 날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 또 살아남을 겁니다. 고생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것은 저 힘없고 뼈없는 우리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저의 충성입니다. 제 말을 정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번 새롭게 만약에 정부가 꾸려지면 다른 정권하고는 달리 인수위원회가 없습니다. 딱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냥 대통령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문재표 같으면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많이 이제 붙기도 하고 조직도 하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만약에 안정의 사람이 당선이 되면 그런 준비, 그런 사람, 그런 조직 있을까요? 앞으로 후보자들 간의 그 논쟁과 그 디베이팅을 통해서 누가 타계 정부에 대한 구상을 훌륭하게 가지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선 답을 안 내놓으시네. 왜냐면은요, 그건 사실은 지금 싱크탱크 몇 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예. 지금
자꾸 이제 예를 들면 하나만 할게요. 내가 지금 또 디스하려. 우리 저 문재인 지지하신 분들 저한테 혹시 뭐 너무 하지 마세요. 근데 얘기는 할게요. 하나.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뭐 세종로로 옮긴다. 그 수준 가지고 차기 정부 운영 안 됩니다. 청와대를 세종로 청사에다가 하나 옮기는 게 무슨 다음 정부의 그 상징입니까? 예. 다음번 정부는 확실하게 세종시로 옮겨야 합니다. 예. 균형 발전과 분권 시대를 만드는 것이어야 되지. 청와대를 세종로 청사 매칭에다가 하나 옮기는 것이 무슨 새로운 시대의 상징입니까? 그게. 그런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차기 정부 구상에 대해서는 인수위 때문에 걱정하는데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트럭이라고 치면은요, 누가 대통령 운전석에 앉든 그냥 이 트럭 갑니다. 근데 문제는 왜냐하면 국가 재정의 85% 이상이 대통령 90% 이상입니다. 사실은. 어디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신규 재정 편성은 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바뀌더라도 예산은 98%는 똑같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슨 인수위 한 달반짜리 꾸린들 그 무슨 인수위가 됩니까? 인수위에서 계속해서 무슨 말만 나오고 언론에다가 계속 시끄럽게만 하죠. 그러니까 인수위 과정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것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각각 성실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됐는데도 우리 수도꼭지에 틀면 물 잘 나오죠. 아침에 쓰레기 청소 잘 나가죠. 내거리 푸른 시운동 잘 나옵니다. 이것은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이미 이 국민들의 나라로 사는 겁니다. 대통령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뭔가 다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들의 나라로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 국민들이 생활의 영역에 내려와가지고 내가 재정을 가지고 당신들한테 좀 더 나눠줄게. 그 가지고는 국민들 간에 싸움만 붙이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복지재정이나 그런 식의 국가 개입 전략은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제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주주의를 가자는 것이 추상적으로만 보이십니까? 굉장히 준비한 느낌 안 드십니까? 한번 맡겨보고 싶은 생각 안 드십니까? 네. 분명히 매력 지수는 올라간 것 같은데 나 못 참겠다. 너 왜 너만 질문 많이 해서 제가 바빠서 그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지금 경선 관련해서 이제 대선 준비 빨리 들어가자는 뉘앙스의 말씀을 계속 하셨고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일부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중재자라는 얘기를 들으세요. 형들 막 싸우니까 왜 그래? 그리고 말리는 입장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게 저는 어느들 가든 간에 제가 다 정리하고 다 통합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건 그 집에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정말로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민주주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란 거는 합의와 설득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강권이 들어가거나 강압이 들어간 민주주의가 아니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국민들이 기다려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자꾸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수술도 해보고 연고도 발라보고 뭐 해봤지만 안 나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시대의 큰 전환을 위해서 시대를 전환하자는 저의 제안, 기존의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서 제가 사드 찬반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저희 이야기가 기존의 진보 보수 진영으로 보면 이쪽에서는 저는 뭐 하는 놈이야. 이쪽에서는 어이구 저 입장 바뀌었나 보다. 이런 식의 구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열립니다. 안보 외교를 그 정도 수준에서 다루고 있으면 그 나라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제시는 전혀 새로운 제안인 겁니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시대가 그것을 이미 충분히 준비하고 시대의 역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지금 준비 안 되어 있는 게 제가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좀 더 자기가 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골목길 안에 연립주택 내에서 많은 주차의 문제와 소방도로 확보 문제가 우리 도시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앉아서 구청 주차위원이 불법 주정차 감시해 주기만을 바라는 나라, 이 나라로는 더 이상 못 갑니다. 그 골목길에 주민들이 모여서 그 골목길 안에 주정차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협의할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미래로 갑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주민자치의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자율과 자치 영역을 대폭적으로 확대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로 못 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대통령 뽑아놓고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니들이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정치에 출마한 사람들 내가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하는 이 정도 수준의 민주주의 선거와 정치로는 절대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문제를 못 푼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 여러분 함께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함께 할 따라야만 문제를 풀립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혁명을 시작하려 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노무현 정권 때 노 대통령이 관료 또 삼성에 휘둘렸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할지. 이거 삼성의 문제는 또 재벌 개혁하고 연관이 되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편한 진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64억 상속받았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이재용 부회장 지금 재산이? 몇 조죠? 네. 뭐 10조 가까이 될걸요? 64억 상속받았는데 거기에 세금 냈는데 그 돈이 갑자기 몇 년 뒤에 지금 10조 원가량의 재산이 부자가 돼 있어요. 이 현실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 그냥 오케이를 해버렸습니다. 자, 정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 앞에 그 현실을 깨지 못한 노무현과 그 민주정부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구조 내에서 이미 그렇게 상속법과 재산 투기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그 편법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손을 못 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한 지도자의 개혁성과 그의 정치적 순수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말이 되는 공격입니까? 저는 핀트가 잘못 가는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결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적 제도의 결함의 문제를 지도자들의 그들의 정치적 신념의 부족이 문제라거나 그들이 정치적 신념의 개혁성의 부족의 문제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지적인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것을 삼성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얘기하는 건 내가 볼 때는 그거 다 정쟁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형태의 친일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현재에 와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분단 상황에서 현재는 이 휴전 상태를 지금 70년째 이러고 앉아 있고 64억 재산 물려받는 사람이 10조 원에 지금 재산가가 되어 있는 이 현실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텀에선가 그 텀을 잘라서 새로운 출발선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문제는 못 풉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정치적 선명성과 신념의 강도를 가지고 나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한 문제적이 아닙니다. 네. 지금 도지사 워낙 또 잘 해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들었던 방송 얘기는 좀 계속해서 그 단어만 계속 들렸습니다. 구시대를 종료하고 새로운 시대 열어가자. 자, 이거는 도지사를 하셨으니까 아까 나왔던 얘기가 좀 비슷한데요. 지도자가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한 번에 안전하게 돌 수 있느냐라는 거. 물론 우리 참여정부 때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참여정부 때 한번 또 경험을 하셨으니까 내가 된다면 나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왜 각 지자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것을 유기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들은 쉽게 안 바뀌니까요. 네.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일단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의 헌법 내에서 저는 총리와 국무회의를 두고 있는 현행 헌법을 내각 중심제로 운영할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안보 외교 등 5천만 명의 공통적인 국가 의제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쥐고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총리를 의회에서 추천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총리 추천을 국회의 과반을 형성하고 있는 정파와 정파연합한테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총리에 의해서 내각은 구성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식의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든지 아니면 극한적으로 청와대와 의회가 싸우는 이 구조를 저는 극복하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대연정 제안인 겁니다, 이게. 제가 단순하게 그냥 노무현의 그 역사의 못다 이룬 역사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유언내가 받들겠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 정당한 우리 헌법 체계의 도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 얘기를 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새 종로에 청와대에 옮기는 정도의 문제가 지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얘기를 또 헌법체제 내에서 하시면은. 헌법체제 내에서 그 어떻게 헌법체계가 작동 가능하다고 할 것인지 정부 운영 구성에 대한 저는 그렇게 첫 번째로 운영할 거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의 헌법체계 내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신작시키기 위해서는 지난번 세월호 사태의 비극 예. 메르스 때의 질병을 보면 그 핵심이 뭡니까? 중앙 집권 국가의 폐해입니다. 대다 서울에다가 청와대에다가 보고한 다음에 지침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네. 이런 나라로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 작동 불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자치분권의 나라로 확실히 갈 겁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가 앉아서 지침이나 내려고 보고나 받는 그런 국가 중앙집권에 대한 국가체제는 다 혁신시킬 겁니다. 동감. 중앙정부가 해야 될 국가의 역할에 저는 집중할 것이고 나머지 제가 충청남도 도지사를 해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대학 육성을 위한 프라임과 R&D 사업. 나 도지사에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그 돈 주면 내가 충청남도에 있는 17개 대학과 지역 내에 있는 전략적 산업 구조를 연동시켜서 대학에 어떠한 R&D 자금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지역 산업과 돌아갈지에 대해서 나는 알거든요. 예. 그걸 중앙정부가 지금 기재부다 교육부다 산자부다 해가지고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보고서 잘 쓰는 대학에다가 그걸 R&D 자금을 써봤자 다 헛도는 겁니다. 제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철저히 자치분권으로 갈 겁니다. 예. 예, 오늘 딱 두 가지 맛보기로만 얘기 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 그랬지만 제가 피곤해서 이제 가세요. 그만하시고. 만일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이 안 되면 어떻게 충남 3선 도전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일단은 저는 도전을 해서 제가 후보가 되고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얘기를 물어본다는 것은 아직은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나열만 한다.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한국 민주주의 정당 정치인으로서 민주화 투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정당 정치인으로서 원칙 있게 정당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 대해서 30년 동안 훈련받아 왔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와 참여정부 때는 끝까지 소신과 신념으로 그 정부를 지켰습니다. 또한 가장 적대적이면서 가장 보수적인 적대적인 극단적인 여야 구성, 도의회 구성과 가장 보수적인이라는 지역 내에서 7년째 지방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전국 시도지사 중에서 가장 도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준비와 함께 저는 아직 젊습니다. 네. 제가 5년 뒤가 된다면 지금보다 많은 더 경륜과 지혜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안희정의 그 열정은 그만큼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최상의 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운동선수로 비한다면 저는 지금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지금 저를 써주셔야 합니다. 밖에 난리 났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문재인 지지자들과 많은 우리 당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대결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차기 정부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와 다른 제 정책적 포부를 저는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정책 대결은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정책 대결마저도 같은 편을 디스한다라고 서운해하시면 저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까? 100% 동감합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로 전 문재인 전 대표하고 인간적으로 가깝고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중체대한 역사적 기로를 놓고 지금 현재 정치 지도자로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이 경쟁은 치기 어린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헌신입니다. 그럼요. 이 헌신을 향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를 어떤 경우든 간에 한 개인 간에
그런 어떤 어깨 싸움이나 치기 어린 싸움으로 절대로 봐주지 마시고 저는 준비되어 있고 저는 차기 정부를 확실히 운영할 만한 제 포부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헌에는 찬성하시는 거죠. 시기는 뭐 시기는 아닌 거고. 개헌은 저는 10여 년 전부터 주장했습니다. 어떤 개헌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개헌, 자치분권 개헌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유일한 길은 지방자치를 통해서 주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부 행정에 참여하고 그들이 의무와 권리를 함께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현재처럼 4년에 한 번 투표한 다음에 잘해주길 바라는 기다리는 그런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를 가지고는 더 이상 현재 우리 문제를 못 봅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선거는 뭐 대통령 선거 같은 거 4년 중임이라든가. 예,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개헌의 필요성은 자치분권헌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의회의 구성은 지역 대표성을 좀 포괄하는 양원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의회는 예산 심의권만 주고 예산의 편성 계획권은 대통령한테 줘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입법 권한을 좀 강화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의회는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다만 5천만의 대표자로서 대통령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또 만들어줘야 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5천만의 대표자로서 대통령이 그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 사람 그냥 5년짜리 대통령 한 번 하기 좀 아깝다. 4년 중임으로 바꿔서 8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자로서 정당 정치인으로서 제 직업은 정치인입니다. 물론 출판사도 했고 뭐 생수 장사를 하는 사장도 하고 다양했지만 그것은 저는 정치의 여정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도전자로서 성공하든 도전자로서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정당 정치 완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태종 이방원이 왕권을 위해서 무언가를 쳤다면 저는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기초를 쌓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민주주의의 토대를 쌓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정당 정치의 큰 원칙에서 위배되는 그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제가 사납게 그렇게 원칙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께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 원래 굉장히 여린 사람입니다. 아이고 제가 사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분의 이제 문제제기는 뭐냐면 말통 물 안에 녹주가 꼈다 이거예요. 예. 너희들 이거 눈물 파다가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주인집 아저씨는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운목에 앉아서 이제 거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근데 말이죠 그 어르신 조금만 고정하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수돗물 같으면 녹조가 안 낀다고 생수이기 때문에 끼는 거라고 그래가지고는 팍팍 빌어가지고는 그 통을 이제 언뜻 안고 나왔어요. 반년 동안 공짜로 물 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통을 이제 안고 나오는데 열이 받아 죽겠는 거야. 대리점 사장들이 그거 좀 자기들이 해결하면 좋은데 대리점 사장들은 여차하면 핑계를 대고 자기가 지원 물량 받아먹은 거 다 떼고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심보의 대리점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사 사장이 계속 그것을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2년 동안 해서 물량을 굉장히 키워놨는데 결과적으로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보증서 썼던 그 옥천 공장의 물 관정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사업을 하니까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때 만세를 불렀죠.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으셨냐고. 아, 그 얘기 다 말했구나. 예. 또 재밌잖아요. 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좋아해줬고 나도 노무현 대통령이 좋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시작한 인연인데 뭐 서로 원망할 건 뭐 있어요. 서로 좋아서 시작한 인연인데. 뭐 지사님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족분들이 되게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TV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하다가 어느 기자가
요즘 나라중금 사건으로 안희정 씨가 검찰에 소환되는 동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안희정 씨는 나의 동업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가뜩이나 대통령 어법에 대해서 불만인데 국민들이 거기다가 30대 중반의 젊은 참모한테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업자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이게 좀 난리가 나왔어요. 나 집에서 텔레비를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큰일 났다 저거. 내가 저 젊은 동업자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앞으로 내 앞길이 이게 정말 보통 장난이 아니겠구나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만 이제 느낌이 안 좋았어요. 예. 아 나한테 대통령이 동업자라고 해줬네. 뭐 이런 기분보다는 아니고. 예.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상황이. 그래가지고는 한 1, 2주 뒤엔가 대통령이 일요일 날 그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연락이 와서 최순실하고 박근혜 관계는 아닌데 자꾸 신경이 쓰이던데 나는 그냥 나는 뭐 비선 실세도 아니고 비선 허세이였기 때문에 가서 대통령한테 여쭤봤죠. 왜 뭐하러 동업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뭐 그런 말 안 해도 내가 서운치 않을 건데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러더라고. 자네야 내가 충분히 자네 마음을 내가 왜 모르나. 근데 남들 다 이러고 있는데 자네 혼자 집에서 그러고 고생하고 있으니 자네 부모나 가족들이 뭐 어떻게 보겠어. 자네 부모님들이나 자네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네 그러시더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이후에도 아마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영상에도 남아있는데 안희정에게 빚을 많이 졌다라고 말씀하시던 중에 이때 따라갔으면 당선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또 안 따라가고 그냥 민주당에 남았어요. 남고 그래서 야당이 이제 뭐 분열을 한 거죠.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으로. 95년에 조선시장님이 당선되면서 우리는 야당의 승리를 맛봤죠. 예. 근데 95년 5월 530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고 나자마자 6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국에서 귀국하시면서 정계 복귀를 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당을 깨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요즘 손학규 대표 뭐 왜 자꾸 이렇게 비판하냐 그러는데 나는 정당주의자의 원칙으로 보면 그거 옳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이제 버틴 거죠. 버텼는데 뭐 96년도에 다들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죠.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죠 그때. 그때 하여튼 야당 분열이 다 떨어졌는데 이 당시 근데 이 종로 선거구가 굉장히 이슈였어요. 네. 민자당에서 이제 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했었지. 이명박. 국민의힘에서 이종찬. 그리고 노무현. 자유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노무현. 3파전이었죠. 3파전이었으니까. 진다고 생각 안 하셨죠, 솔직히. 우리 노무현 대통령 또 뭐 거리 나와서 연설하면은 막 분위기도 좋아요. 막 다당당서질 것 같죠. 근데 농담이 있어요. 옛날에 그 트럭이나 리어카 같은데 유세차를 몰고 다녀서 그 연단 주변에 200~300명만 박수치고 다니면 그 사람은 온 재산을 팔아서라도 끝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우스갯 농담이 있는데 어떤 간에 뭐 그건 현장 분위기가 좋다는 거고 아주 처참하게 깨졌죠. 그러니까 2등도 못하고 3등 했었는데 아마 그 종로 그 선거에서 패배하고 굉장히 또 상실감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88 때만 한 번 당선되고 92, 95, 96 연속으로 지금 계속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96년 선거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던지는 수순이었어요. 95년 부산시장 거 떨어지고 새정치국민회의는 못 쫓아갔고 쫓아갈 수가 없었고 그 당시로서는 자기로서는 이미 판은 기울어서 정치할 기회는 없어서 이제 정치 그만두려고 하셨어요. 그때 그만두시려고 했는데 그때 이광재 지사랑 제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집에 갈 수 있냐. 돌을 던지더라도 멋있게 던진 다음에 집에 가셔야지. 그럼 더 이상 정치하라고 안 할 테니까 그럼 부산서 또 출마를 못 하시겠거들랑 여기 정치 1번지 종로에서 과감하게 산화하시라. 그래가지고 그래야 민주당의 여기 다른 동지들도 정치 1번지에서 정치 스타 노무현이 함께 싸워준다 이래가지고 이 당의 뭐 총선 구도가 잡히지 않겠냐. 손학규는 절대 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1번지라는 거기서 이제 장렬히 산화하셨죠. 산화하시고 나서 그 98년에 이명박이 선거법 위반 아웃
돼가지고 보궐에 당선돼요. 그렇죠. 98년도에 이제 그래서 그렇죠? 보궐선거 예. 근데 이제 국회로 이제 이 재선 의원이야. 네.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2000년에 갑자기 당시 노무현 의원이 나 또 부산 간다. 부산 간다고. 네. 그때 엄청 말리셨을 것 같아요. 옆에 있었으면서. 대부분 다른 참모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저는 찬성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예. 근데 바로 이제 그렇게 하던 즈음에 이광재 지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네네. 야, 연구소 만드는데 와라. 아. 그래서 나 지금 복학해서 학교 다녀야 되는데 내 좀 더 고민해볼게. 그랬더니 그 다음날인가 노무현 변호사, 그 당시 노무현 변호사라고 네. 했어요. 노변이 전화가 왔어. 희정 씨 나랑 연구소 같이 하세요. 그러는 거야. 네. 그 노변을 좋아하니까 예, 우리가 예, 예. 뭐 그렇게 직접 전화 주셨는데 예. 얼른 예 그랬죠. 그래 가셔가지고 95년에 이제 처음으로 지방자치 선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그 실무 맡아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그 지자체 그 장을 하는 데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4년도에 그 회의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서 제 결론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랑 만나서 대화했던 것이 그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에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고 역사에 대한 낙관을 못 갖겠고 예.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집 먹고 살고 출세하려고 다들 저렇게 다 사는데 예. 그 사람들을 내가 동지라고 또 생각하는 것도 난 싫고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희망을 난 못 갖겠다. 네. 그래서 난 지금 공부를 하는데 답이 잘 안 나온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제법 이제 유명해진 그 일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도 똑같은 주제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정리했다 하시더라고. 어떻게 정리하셨는가 뭐라고 하셨느냐면 사람 3살 버릇 8까지 간다.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다. 예. 개체로서의 인간은 안 바뀐다. 하지만 류적인 존재로서 인류 역사는 진보하더라. 그 류적인 존재로서 인류는 진보한다는 사실이 진보주의자의 역사관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DJ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그래요. 나는 순간 노무현 대통령한테 직접 그 얘기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DJ한테 배웠나? 어찌됐든 예.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고민들을 정리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화두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개별 사람 하나하나의 인생과 또한 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좌절과 상관없이 역사가 진보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역사의 진보주의자들의 삶 아니냐. 이 깨달음이 이제 첫 번째 그 당시 제 깨달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혁명의 시대는 끝났지만 민주주의 과제는 여전하다. 네. 민주주의는 좀 더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또 민주주의자로서의 내 삶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삶은 과거에는 독재자를 무찌르는 민주화운동이었다면 지금서부터는 민주주의를 좀 더 확산시키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만드는 민주화운동. 이제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랑 지방자치 실명연구소를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서 96년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95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떨어지고 96년 서울 종로 선거에 와서 떨어지시죠. 그런데 96년 총선에서는 이때 DJ가 정계 복귀를 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었을 때인데 8년 보궐선거에 당선됐던 그 바로 12월에 부산 선언을 해버렸어요. 부산 가겠다고.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그해 12월에 나는 다음 선거에 부산에서 출마한다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아니면 선언이 그냥 뒤집으면 되지 뭐 말을. 하여튼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주장할 때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면 밀려서 주장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먼저 맞으면은 의로운 행동이 되지만 가만히 있으면은 밀려서 맞는 매가 있습니다. 정치 모든 것은 그래서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98년 당선되자마자 그해 12월에 그냥 바로 부산 가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산 선거를 이제 준비하게 됐죠. 물론 2000년 부산 선거는 이제 또 떨어졌죠. 다른 비서분들 같이 이제 보좌했던 분들은 그때 막 다른 TV 인터뷰 이런 데 보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원망스러웠다. 제발 부산에 안 가길 바랬는데
왜 부산이냐. 그냥 종로에 있으시면 되는데. 근데 그 선택 때문에 뭐 대통령이 결국 되신 거고. 그 시절 안희정 지사의 얼굴을 보고 싶으신 분은 종영했나 모르겠는데 무연 두 도시 이야기 보시면은 잠깐 또 안희정 지사 얼굴 나옵니다. 어쨌든 찬성한 그 안희정 지사가 판을 잘 읽은 거네, 뭐 결국은. 넓게 본 거네. 예. 자, 우리가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야, 큰일 났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 이야기는 조금 빨리 줄이고 미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리고 2003년에 결국은 뭐 대선 자금 문제로 이제 1년 복역하셨는데 좀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지. 또 집권하고 나서 다른 뭐 동지들은 소위 말해서 한 자리도 좀 하고 이제 좀 고생했던 거 보상도 받고 하는데 안 지사만 그렇게 되셨단 말이에요. 이미 98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국회의원 됐을 때부터 우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에서 부총재를 하다 보니까 영남에서 민주당 한다는 것은 정말 바보 취급받았습니다. 그때. 네. 김대중당 뭐 거기에 많은 원외위원장들을 이렇게 조직을 심어서 민주당을 이렇게 꾸려야 되는 책임 있는 부총재로서는 당 네. 부총재인 노무현으로서는 그 원외 지구당 사무실이라도 운영하는 그 영남에서 어려운 동지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라도 줘야 되는데 자기가 돈 만들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가 유리한 것은 변호사 자격증으로 보증 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 섰던 것이 물려가지고는 장소천이라는 사업을 네. 덜컥 안아버린 거예요. 왜 상황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힘들어했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간에 다시 98년도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누군가 좀 맡아줬으면 했고 그래 저한테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럼 내가 정치적으로 당신 도와주는 것보다도 이걸 도와주는 게 당신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그냥 사업 맡았죠. 맡아서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한 또 물장사를 2년 예, 했습니다. 예. 그 생수 사업 알고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한 번은 막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기 고객 한 분이 크게 불평을 하는데 누가 가서 이걸 안 하면 뭐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하고 방송국에다 연락한다고. 아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대리점들이 다 떨어져 나갈 텐데.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갔어요. 신림동에 있는 한 집인데 갔더니 한 가족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저녁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는 그 안방에 문에 가가지고 이제 예, 이게 눈물 짓는 영상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다큐에도 나옵니다. 예. 근데 이상하다. 여기다 오늘 왜 이렇게 눈물샘이 그러지? 근데 오늘 내가 지금 정서적으로 좀 지쳐있나? 왜 그러지? 근데 거기 앉으면 다 그렇다니까요. 아 그래 여기 원래 그런 왜 데니까. 원래 그런 거야 그래요. 거기 앉으면 다 그래요. 근데 약간 여기가 남산 지하실 분위기. 거의 지하실 분위기인데. 그래요. 하여튼 행복했어요. 난 노무현 대통령이랑 만나서 정말 네. 행복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나가시는데 아직도 그냥 다리 아픈 데도 서서 계속 듣고 계셔. 안 지사의 인기를 실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가장 촉망받는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나 아까 사진 찍은 내가 구석에서 찍었어. 계속 밀려가지고. 아 진짜. 처음이지 이러죠. 이런 데 처음이지. 아 나무로 아까 다 나무로 갔다더니 말이야. 나 구석으로 밀어놓고. 아니 최소한 똥개도 자부지에서 먹어준다고 하는데 이 그러니까. 작가가 안가에서 밀렸어 지금. 밀렸어. 아, 내 줄은 없었고 다 그냥 안지사 줄이었어. 그래. 자 그러면 인물탐구 2부 이제 앞으로 예 안희정의 미래, 안희정의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음 날이 12일인데 열흘 뒤인 1월 22일에 공식 출마를 선언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날짜가 22일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그렇게 정해서 저는 자세히 안 어떠한 선언적인 의미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까? 아마 그 우리 날짜에 기획팀에서 어떤 깊은 뜻이 있을 텐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명절 전에는 해야겠다는 것은 뭐 기본적인 사항 같아요. 예, 요즘은 거의 그냥 스태프들이 우리 같이 하는 동지들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날이 손학규 전 지사가 무슨 정치적 모임을 한다고 그래서 안 지사가 저격수 노릇하려고 20일 날 잡은 거 아니냐라는. 우리 덕산이 형. 아이고 요즘은 뭐 워낙 각 당마다 다 분주해서 안 겹치는 날이 없을 겁니다. 네. 그건 아니었다. 그건 뭐 저 잘 모르는. 네. 이건 만덕산 형이 원래 작년부터 행보가 뭔가 스텝이 매번 꼬여요. 그럼 20일 날은 어디서 출마 선언하시는 겁니까? 그 프로그램도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고민 중이라는데 저한테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그게 좀 많이 이슈가 돼서
또 명절 때 다들 모여가지고 안희정 지사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지지율이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인데. 감사합니다. 예. 충청도에서는 당연히 화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지역에 여파가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이 문제인데 네. 충청의 아들 안희정 말고 또 원래 뭐 지방 분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다른 지역에서 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보관 이런 게 있을까요? 경선이 되면 어쨌든 다음번 대통령은 어떤 사람 뽑아야 될지 다들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이러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는 어떤 저의 생각들이 또 국민들께 잘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화두가 뭡니까? 지금 보면 언론 인터뷰 보면 뭐 통합도 말씀하신 것 같고 뭐 시대교체 이런 것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안희정이 지금 경선에 나가면서 던지는 그 화두를 한 단어나 두 단어로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부터 뭐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모든 현실들은 대부분 모든 본질의 원인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네네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라서 민주주의를 좀 더 잘하는 그 민주주의 국가를 모든 사람들은 좀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